교수님, 정말 한국 때문에 백악관이 무너질 수 있나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질문이 바로 제가 백악관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거든요. 2024년 3월,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회의실. 그곳에서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턴 교수, 우리 관세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나라가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중국, 일본, 독일,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 성과표였어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단 한 나라만 빼고요. 제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재무장관은 안경을 벗더니 다시 썼죠. 상무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한국은 우리보다 50배 작은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국제경제를 연구한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폰을 켜보세요. 테슬라 시동을 걸어보세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모두 한국 없이는 1초도 작동하지 않아요. 라이트하이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특별 강의를 열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 마이너스 대한민국.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을 떨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327호 강의실. 세계 각국에서 온 70명의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정책 특강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결과 미국 철강 생산량이 15% 증가했어요. 피츠버그의 철강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죠. 브라질 농산물은 어떨까요? 콩과 옥수수에 20% 관세를 매겼더니 미국 농부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오와 주와 일리노이 주 농가들이 환호했어요. 독일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 관세 부과 후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의 고용이 늘어났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주가가 급등했어요. 멕시코, 캐나다, 심지어 일본까지 모두 미국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모든 나라가 미국 관세 정책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리웨이.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놀란 듯 물었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백악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7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무역대표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관리들이 모여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죠. 정말 한국입니까? 확실합니까? 매번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018년 미국이 한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려 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한국은 즉시 대응했어요. 관세 대신 쿼터 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했죠. 물량은 조절하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누가 양보했을까요? 미국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예외 국가로 분류했죠.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한국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봐야 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세계 무역의 공식에서 단 하나의 변수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였어요. 여러분, 이 노트북을 분해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화면에 노트북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메인보드 위에 작은 칩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죠. 이 메모리 칩들 모두 한국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디램과 낸드 플랫이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1위죠. 독일에서 온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텔이나 퀄컴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스. 인텔과 퀄컴은 CPU를 만들어요. 하지만 메모리는 한국이 독점하죠. 여러분의 아이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아이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모델 S를 움직이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듭니다. BMW 전기차도 포드 머스탱 마크2도 마찬가지예요. 제너럴 모터스의 볼트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4%가 한국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을 나눠먹고 있어요. 중국의 CATL이 1위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앞서죠.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배터리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멈춰요. 실제로 2021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단 하루 만에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중단해야 했죠. 한국 공장 하나가 멈추자 디트로이트가 멈췄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모두 삼성과 하이닉스 메모리에 의존해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실리콘밸리 전체가 마비됩니다. 페이스북 서버도 넷플릭스 서버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백악관이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 한국 반도체에 달려 있거든요. 화면에 흑백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텐트촌,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이게 70년 전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완전한 폐허였거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참혹한 현실이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507달러, 차드가 693달러인 걸 생각해 보세요. 1953년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했어요.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녔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서울 강남 모습이 나타났어요. 롯데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한강이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고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을 이었죠.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교수님.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000달러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G20 회원국이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도 가입했죠.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537배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린 나라는 없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60년 걸렸고 독일의 라인강 기적도 30년이 걸렸거든요. 심지어 중국도 한국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 만에 지금 수준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죠.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바요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교육과 기술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교육에 국가 예산의 25%를 쏟아부었어요. 개발도상국 평균이 10%였는데도 말이죠. 대학 진학률 80% 달성도 세계 최초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비를 위해 집까지 팔았어요.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1997년을 기억하시나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말입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죠. 국제통화기금에 570억 달러를 빌려야 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어요. 할머니들은 손자 돌반지까지 가져왔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모았어요. 단 3주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가치로 3억 3천만 달러였어요. 러시아에서 온 이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정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나라, 한국이 유일해요. 2016년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했어요. 한한령이라고 불렀죠. 중국 관광객 입국이 70% 줄었고 롯데마트 120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류 콘텐츠 수입도 금지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판로를 넓혔죠. 관광업도 일본, 동남아 관광객으로 대체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어땠을까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수출을 막았죠.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덕산네 오룩스가 불화수소 국산화를 이뤘고 동진세미켐이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폴리이미드 생산에 성공했어요. 일본이 발목 잡으려다가 오히려 고객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극명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진단을 도입했죠. K방역이 전 세계 모델이 됐습니다. 한국은 압박 속에서 더 강해지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20세기를 움직인 건 석유와 군사력이었습니다. 21세기를 움직이는 건 반도체와 배터리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2위죠. 시스템 반도체까지 합치면 세계 2위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1980년대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1983년 도쿄에서 선언했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 당시 세계에서 6번째 도전이었어요. 인텔,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도시바, NEC가 앞서 있었죠. 모두가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1위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친 듯이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 삼성은 매년 매출의 30%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회사가 망할 각오로 투자했어요. 직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공장이 돌아갔죠. 그들의 노동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이 세계 최고 기술이 됐어요. 1990년대 63회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2000년대에는 기가급 메모리를 먼저 만들었죠. 캐나다에서 온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더 빨라졌어요.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20조 원입니다. 이건 네덜란드 국가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SK하이닉스도 10조 원을 투자하죠. 배터리는 어떨까요? LG화학이 1999년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 때 일본 파나소닉이 압도적 1위였어요. 소니도 사뇨도 앞서 있었죠. 20년 만에 역전시켰습니다. 테슬라와 손잡으며 전기차 시대를 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프리미엄 전기차의 70%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근면성이 세계 산업의 핵심 무기가 됐어요. 기술력과 속도, 품질을 동시에 잡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게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백악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말이죠.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산업이 마비되고 예외를 두면 일본, 유럽연합, 중국의 항의가 빗발칠 테니까요. 한국은 예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내부 문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동맹국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부터 테슬라까지, 구글 서버부터 아마존 클라우드까지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해요. 미국의 경제 패권이 한국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2019년 화웨이를 제재할 때 상황을 보세요.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금지했는데 정작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외였죠. 영국에서 온 올리버가 의아해했어요. 왜 한국만 예외였나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국산이거든요. 한국마저 화웨이 공급을 중단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무너져요. 애플도 삼성도 샤오미도 모두 타격을 받죠. 결국 미국도 한국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도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60%가 한국산입니다. 이게 바로 진퇴양난의 함정이에요. 한국을 압박하자니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고 그냥 두자니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터뜨리죠. 백악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췄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산을 부탁했죠.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이렇게 독특해진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백악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질문의 함의를 이해했거든요. 그 순간 미국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압박해왔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LG와 SK의 배터리 기술이 중국과 결합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 편에 완전히 서면 중국의 기술 굴기가 완전히 멈춰요.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터도 빅데이터 분석도 불가능하거든요. 텍사스에서 온 존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존.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결정 하나가 21세기 패권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보세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만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예외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모두 혜택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시진핑 주석이 2017년부터 매년 한국을 찾고 있어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입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이 절실하거든요. 한국의 선택 하나가 미중 패권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된 거죠. 강의가 끝날 무렵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두 강대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을 거예요. 70년 전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의 심장을 움직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미래의 리더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며 동시에 하버드가 연구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예요. 반도체와 배터리, 이 두 가지가 21세기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무기인데 한국이 두 분야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메모리와 배터리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2023년 세계 경제 강국까지 단 70년의 시간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장 속도였죠.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룬 성과는 냉혹한 숫자로 증명됩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해요.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결정할 거거든요. 미국과 협력할지, 중국과 손잡을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갈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백악관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압박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죠. 차이나타운에서 빼앗긴 반도체 기술로 중국을 견제하던 미국의 전략이 한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세계 패권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죠. 70년 만에 이룬 이 기적,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